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이 대반격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 역시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세계인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우크라이나 상황 오랜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내년 3월 17일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 정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선 선거 운동의 중심축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 강한 지도자 이런 인상을 심어주길 원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 앞서서 2024년 초반에 우크라 병력을 상대로 주도권을 완전하게 쥐고 이것을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공세 수입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최전선 지역입니다. 바흐무트 근처에 있는 아우디우카 마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참호로 그 군사들을 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매일 1,000명가량의 러시아 병사가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세를 펴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일부 주도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도 좀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9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에 24시간 동안 무려 100건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 진지 그리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번 공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전 시설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전력이 부족한 사태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추위에 떨게 해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가 7일에 최전방 근처에 있는 화력 발전소 중에 한 곳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발전 장치 2개가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역의 408개 정착지에서 적대 행위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력이 끊겼다라는 설명을 에너지부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전력 시스템은 그래도 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위크가 화력 발전소를 노린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두고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 지난 겨울에서 비슷한 전략을 썼다라고. 그렇죠. 그 작년에도 겨울을 앞두고서 화력 발전소가 있는 키이우 북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위기를 좀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왜 지금 이렇게 발전소를 또 공격을 하냐면, 겨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남부랑 동부 일대가요 10월 초쯤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땅이 그래서 지금 진흙탕으로 변했거든요. 지상군이 진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드론이나 미사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공격에 대응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점, 은행, 주요 소매업체들이 SNS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고요. 간판의 조명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한다 그러지 네, 않았어요?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산 뭐 네. 전차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전선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전차가 속속 도착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군이 예상보다 촘촘하게 방어막을 구축해 놨는데 이걸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탱크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을 장치들을 엄청나게 지금 해놨거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11월 30일에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고 병력이 부족해서 빠르게 진격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반격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 사이에 또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사회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관심이 줄어들면 도움도 줄어든다. 관심을 최대한 끌기 위해 싸우고 있다. 관심을 끌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의회에서 입지가 약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격하면서 우리 대공세 다 우리 공격할 거거든 미리 다 예고해놓고 공격을 해버리면 네. 다 막고 있지 않겠냐. 네네. 이것도 뭐 전술적인 패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던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네. 미국과 유럽 지원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일단 이제 미국을 보면요. 상원이 6일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우리 돈으로 145조 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 표결을 했는데요. 이게 네. 부결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 뭐 우크라이나 지원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원도 있고 뭐 국경 관리 강화 같은 그런 내용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서 이제 제출이 됐는데 네. 공화당이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국경에서 이민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먼저 해라. 그래야 우리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할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우리 돈으로 2,110억 원 상당의 탱크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항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가 그럼 연말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당장 그럼 원조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이미 예산을 이제 48억 달러치를 책정받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쓸 때까지는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건 좀 불확실하고요. 만약에 미국이 줄이게 되면 영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나머지 서방에서 지원하던 국가들도 동력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구하는 며칠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회 검토 없이 무기까지 지원하면서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미국 외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1월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금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어때요? 지금 유럽연합도 이번 주에 정상회의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워낙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71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본격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4일에 이번 달 정상회의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논의하지 말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오르반 정부는 칠러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또 반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폴란드가 이제는 무기 지원을 그러면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폴란드도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하원에서 뭐 우리 뭐 방산. 한국산 무기 구입하기로 다 계약이 된 건데 그거 무효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입장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점차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새로 약속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인도 군사적 지원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7%가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리고 이 기간에
중에 기존에 42개가 지원했었는데 42개 국가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중에 20개 국가 한 절반 정도만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걸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10월에 우크라이나가 매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에 고무가 돼 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끊겨도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는 지난달에 이제 내년 러시아 정부 예산이 이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는데 이 중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나 됐습니다. 그래서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예산 승인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 네. 뭐 제렌스키 대통령 초청해서 좀 여론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12일에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백악관은 설명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도 하고요.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과도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아까 거부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이건 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지나치다라고 답한 미국 내 응답자가 48%였습니다. 반면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7%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당별로 다시 좁혀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65%나 됐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조사에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도 좀 높게 나타났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자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CBS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물가 상승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외국에 네. 돈 뭐 지원해주고 네네. 무기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그렇죠.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미국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은 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한 80조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라는 원조 법안이 이제 반대로 제동이 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해라. 그러면 통과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인 건데 반면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안을 별도로 마련했을 때는 조건을 안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주축을 이루는 이제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들이 이스라엘 쪽에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유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원의 55%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전쟁을 조기 종식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응답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또 하면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2019년에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도 우크라이나와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일가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관련 비리를 캐라라면서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의 집행을 미뤘다 이런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강한 지도자라면서 아주 여러 번 칭찬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상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아까 말씀드린 복음주의 개신교 세력,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예언된 유대 국가의 재탄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크리스천 우파에게는 이런 종교적 의미가 큰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자세가 공화당 안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뭐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금융시장을 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장악하고 얘기하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정치자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 반영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지금 대반격이
성과를 거두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쟁을 지속해야 되느냐를 두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의 스트라나지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8%는 협상을 포기하고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44%가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팽팽하네요. 별로 팽팽하죠. 네. 올 여름에 근데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계속 전쟁을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60%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몇 개월 만에 했더니 10%포인트 넘게 이런 지지는 떨어진 셈입니다. 네. 또 지난달에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던 잘루즈니 총사령관이요.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국민들의 신임을 더 많이 얻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같이 스트라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령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82%의 응답자가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72%여서 사령관 지지율이 10%포인트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총선이 일단 전쟁 때문에 미뤄진 상황인데 네. 그대로 시행이 되면 그 어느 쪽도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투표를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2%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할 것이 거의 이것도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를 잘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한다라면서 전쟁 중엔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네.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대응이 이어져서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좀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투명해진 대선을 앞두고 그 라이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과도 없는 이제 장기전이 이어지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니까요.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예산 지원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고 네. 또 국제사회 관심도 줄었고요.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조금 멀어졌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그런 러시아도 시각들이 지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지속하기가 좀 전쟁을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까지 조금 스탠스를 다르게 잡게 된다면 네. 우크라이나의 반강제적인 휴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데요. 사실 미국이 우리가 휴전 안 하면은 무기전 할 안할 수가 수 없다. 없어라고 말하면 안 할래 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예.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지지율은 높긴 한데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여론도 분명히 많거든요. 네. 지금 많은 군인들이 지금 징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독일 빌트지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독일의 숄츠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빨리 휴전을 해라라고 강제를 하진 않지만 무기 공급 양을 좀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내놔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지금 최대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현재 우위를 유지할 만큼만 무기를 공급해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빌트지가 지금 폭로를 해서 대공세를 펼칠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은밀하게 압박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고. 예. 그리고 한 탐사보도 언론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물밑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또 어떻게 이게 사실 더 이상 전쟁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그냥 서로 진주해가지고 네. 그쪽
뭐 러시아로 막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네. 우크라이나 키우 쪽으로 막 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리하게 지금 전쟁을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군사들만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굉장히 그 인구 수가 많이 줄어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상태로 끝나도 굉장한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잘 안 보여서 참 그렇죠. 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